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김수호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주제는요. 퀀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인 바이오 케미스트리 앤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IT 융합과에서 심리 스트렝스 엑스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김시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퀀텀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오 케미스트리 앤 라이프 사이언스인데요. 사실은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상당히 준비가 어려운 게 사실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도메인을 설명하자고 그러면 또 양자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좀 양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먼저 컴퓨터 컴퓨팅의 베이직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토로 어디 가면 하는 게 퀀텀 컴퓨팅 without quantum physics, 이렇게 제가 항상 모토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팅을 퀀텀 피직스를 공부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제 이제 모토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장 필요한 개념들, 이건 사실은 뭐 퀀텀 피직스의 아주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양자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퀀텀이라고 하는 건 양자 역학을 만족하는 물리 상태입니다. 양자라는 게 양자, 뭐 원자, 분자 이러니까 뭐가 이렇게 입자나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자라는 거는 그런 물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자 역학을 만족하는 물리 상태. 이거 양자라고 그러고요.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데요. 이게 퀀텀 비트의 준말입니다. 우리 디지털에서는 비트가 기본이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엔탱글먼트, 그다음에 퀀텀 코헤런스, 양자 결맞음, 그다음에 메저먼트, 양자 측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이 기존의 클래시컬한 컴퓨팅에 비해서 굉장히 양자 우위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제약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보면요, 우리가 그 디지털에서는 이 클래시컬 비트는 0과 1이 있습니다. 0을 북극, 이제 1을 남극,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상태가 있는데요. 큐비트에서는 이게 두 개의, 그러니까 노스폴, 사우스폴이 있으면 이걸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요, 반지름이 1인 유닛 레디어스를 갖는 지구라 그러면 이 표면, 이 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찍을 수 있죠. 이 무한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무한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0과 1 두 사이에 무한대의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0과 1뿐만이 아니고 0과 1 사이에 모든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점이다. 그러면은 0일 가능성과 1일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고요. 이걸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블록 스피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0 상태, 이걸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0, 1로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큐빗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0 큐빗과 1의 큐빗 상태가 중첩돼서 이 표면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큐빗을 표시할 때 이제 당연히 슈퍼포지션, 양자 중첩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구에서 어디 존재하느냐? 그럼 이 구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상태가 존재하는 거고요. 구의 어떤 점이다. 그럼 이 폴에서부터 각도가 세타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서 파이만큼 이동해서, 그죠? 그러면 세타가 얼마 이동하고 파이가 얼마 이동했다. 그러면 r은 고정이니까요. 그 어디건가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큐빗의 상태, 푸사이라고 하는 큐빗이 존재한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코사인 2분의 세타의 0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1 곱하기
익스포넨셜 I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타는 버티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 사이로 움직이고요. 0에서 180도 사이에만 움직이고요. 얘는 파이는 이렇게 360도를 회전해서 0에서 2파이 사이를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거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개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0 곱하기 알파, 1 곱하기 베타.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텐서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가 텐서라고 그럽니다. 사실 매트릭스로 두 개의 매트릭스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근데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다 수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알려주는 건 뭐냐? 양자역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다. 그럼 이게 뭐냐? 두 개를 제곱한 게 존재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다. 알파의 제곱은 0일 확률을 의미하고 베타의 제곱은 1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더하면 확률은 100%가 되죠. 1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항상 1이 되는 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큐비트가 두 개가 되면, 그러니까 2비트가 되면 00, 01, 10,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수가 여기에 4개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0, 0, 첫 번째 비트도 0, 두 번째 비트도 0 이렇게 된 거를 0, 0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알파 00부터 알파 11까지 되는데 이때도 요걸 만족합니다. 각각의 개수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상태가 슈퍼포지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텐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텐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매트릭스 또는 텐서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큐비트가 n비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x 그러니까 x가 0, 1의 집합 중에 하나고 알파 x 개수를 다 더한 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여기서 알파 x 스퀘어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슈퍼포지션을 만족하는 조건이 되고 텐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슈퍼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가지는 양자 우위를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 엔탱글먼트인데요. 양자 얽힘. 그러니까 두 큐비트 상태가 서로 얽히는데요. 이게 두 큐비트가 독립적이라고 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엔탱글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비트 하나가 있을 때 큐빗 1과 큐빗 2가 독립해서 만들어지는 상태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 그러면 이게 벨 스테이트라고 해서 4가지의 가능한 엔탱글먼트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0, 11, 00이거나 11 상태로 됩니다. 이게 어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의 확률이 2분의 1, 이거의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루트 2분의 1 제곱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2큐비트가 엔탱글이 되면 저 상태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엔탱글을 시켰는데 이게 아무리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엔탱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우리가 그 현상을 왜 그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m, 10m, 100m, 100km, 1000km 1광년이 떨어져도 저게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텔레포테이션에 이걸 이용하죠. 한번 엔탱글을 시킨 다음에 하나가 엔탱글이 깨졌어요. 그럼 뭐죠? 어떤 사람이 이걸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서 매저를 했어요. 그러면 매저를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나하고 엔탱글 된 게 죽었으니까 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인터셉트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양자 보안 통신에 이런 데 이제 이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고도 이런 원리 때문에 양자 우위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퀀텀 코헤런스라고 하는데 양자 결맞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양자를 퀀텀 컴퓨팅 회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그 게이트 회로로 구현을 해서 이제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시리즈로 연산을 해서 가야 되죠. 몇 개 게이트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근데 전제가 뭐냐면 이 퀀텀 코헤런스가 유지돼줘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 타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초전도 방식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입니다.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가 이것 때문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자 볼륨이라고 그럽니다. 인풋 큐비트 곱하기 게이트의 개수. 그러니까 곱하면은 볼륨이 최적이 나오죠. 그걸 양자 볼륨이라는데 양자 볼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자 컴퓨팅을 하나의 큰 제한 요소가 된다. 양자 컴퓨팅의 능력의 제한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퀀텀 게이트가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오퍼레이션은 보통 싱글 비트가 있고 2비트 오퍼레이션이 있고 3비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그 큐비트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싱글 큐비트의 오퍼레이션은. 그러니까 그 0과 1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잖아. 이거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는 게 큐비트 연산이고, 그걸 우리가 유니터리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요. 중첩 상태에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오퍼레이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되고요. 매트릭스로 하나의 큐비트가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앞에 이게 곱해지면 0큐빗의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한 겁니다. A, B, C, D.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곱하면은 A, B가 될 거고 1에다 곱하면 10이 되니까 CD가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돼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면 이게 왜 슈퍼포지션 됐다고 그러냐? 얘는 0이었고 얘는 1이었잖아요. 딱 어디 고정된 상태였잖아요. 그 아까 북극 남극에 딱 고정된 상태였는데 이걸 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AB가 된 거죠. AB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되는 어느 위치에 점으로 이렇게 슈퍼포지션된 상태로 이전해 버린 거죠. 인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저 상태에 있다가 게이트를 거치고 나면 중첩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게이트는 저렇게 이제 연산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U하고 U 대거라고 부르는데 U 대거는 U의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그럼 U하고 U 대거를 곱하면 두 개를 바꿔 곱하면 항상 유니트 매트릭스 1이 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족돼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항상 리버서블 합니다. 역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시컬 함수는 출력을 보면 입력을 알 수가 없어요. 출력만 보면.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출력을 알면 입력을 알 수가 있어요. 역연산이 가능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텐서 프로덕트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퀀텀 컴퓨팅에서 텐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꼭 빵 모양, 저 단팥빵 모양 오퍼레이터 A 단팥빵 B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인데요. A, B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A 각각 엘리멘트를 B에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0, 0이라고 표시를 했죠. 0 큐빗 두 개를 0, 0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건 뭐냐면 0과 0을 텐서 프로덕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걸 곱한 거예요. 그럼 요 엘리멘트에 여기 각각 곱해지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개 개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는 이 오퍼레이션이 텐서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이 대부분 텐서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01, 10, 11 요것들이 이런 스테이트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면 비트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건 두 개 비트가 있을 때 슈퍼포지션 됐으면 엔탱글먼트는 여기서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독립된 이 텐서 프로덕트, 그냥 텐서 프로덕트로는 엔탱글먼트를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퀀텀에서만 가지는 특이한 효과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큐빗 오퍼레이션은 여기 이제 컨트롤 비트가 있고 타겟 비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비트가 있고 타겟 비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오퍼레이터가, 그러면 요 인풋이 두 개니까 요게 4x4 매트릭스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게 인풋이 저렇게 들어가면 U에 거쳐서 아웃풋이 이렇게 변환되는 효과를 이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저먼트인데요. 메저먼트는 결국 출력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메저하기 전에 여기는 퀀텀 스테이트입니다. 퀀텀 스테이트야. 이렇게 돼 있어요. 메저를 하면은 여기는 절 두 개가 져 있어요. 줄 두 개를 근 이유가 뭐냐면 바이너리, 디지털 스테이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디지털 스테이트는 0 아니면 1인 거죠. 0 아니면 1인 거죠. 이전에는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는 걸 재봤더니 0 아니면 1로만 재요. 그러면은 이렇게 0일 확률이 알파 제곱, 1일 확률이 베타 제곱이면 메저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0 아니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 재면은 0 아니면 1이 나오죠.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메저먼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번을 재봤더니 10번은 0이 나오고 90번은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알파 제곱은 0.1, 베타 제곱은 0.9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메저먼트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빠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1000번은 재봐야 됩니다. 노이즈가 많을 때는 1000번을 재봐야 알파 베타 값을 확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100번은 재봐야 됩니다. 그 메저먼트 같은 회로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 봐야지만 알파 베타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와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고 두 개의 알파 베타의 확률 값을 알 수 있고 한번 측정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돼 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큐빗을 넣고 여기 여러 가지 게이트를 X 게이트 여러 개의 게이트를 거쳐서 여기 메저먼트를 해서 그럼 0 또는 1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가 폴리 XYG 게이트를 이제 우리가 처리해서 이제 기본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걸 많이 하겠습니다. 폴리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XYG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X 매트릭스, Y 매트릭스, G 매트릭스. 그래서 이걸 보통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면 X를 하게 되면은 0에다 X를 여기다 0 큐빗을 뒤에다 곱하면 하게 되면요. 이게 1로 바뀌고 1을 하면 0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인버터 같은 거예요. 0, 1을 서로 뒤집는 플립하는 거고 G 게이트는 페이즈 플립을 합니다. 그래서 0은 0대로 가고 1은 위상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게 하고 네, Y 게이트는 콤바인드 돼가지고요. 0을 넣으면은 1에다가 I 이미지너리 복소수 I가 곱해지고 1을 넣으면은 I가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퀀텀 컴퓨팅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기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이 표가 보여주는 거면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게 회색이 모든 문제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 이 중에 컴퓨터블한 문제가 있어요.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익스포넨셜한 문제가 있어요. 익스포넨셜한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늘어나거나 개체가 늘어나면 지수함수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풀기 어렵죠. 굉장히 풀기 어렵습니다. 10개만 돼도 만약 10에 10승, 100개가 되면 10에 100승, 1000개가 되면 10에 1000승.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익스포넨셜 문제고요. 이거는 기존 컴퓨터로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P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P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폴리노미알한 컴플렉시티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폴리노미알은 뭐냐면 뭐의 n승. 그러니까 x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2승, 3승 이런 문제가 있죠. 1승, 2승, 3승. 폴리노미얼 스페이스 중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폴리노미얼 문제가 있고, 이거는 폴리노미얼한 거는 예를 들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예요. 쉽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큰 게 NP 하드입니다. NP란 non deterministic polynomial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은 폴리노미얼 함수긴 함수인데 바로 대수적으로 연산해서 못 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막 처리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데이터 처리 문제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NP 문제. 그래서 NP 문제 중에 더 어려운 걸 NP 하드라고 그럽니다. NP 하드. 그래서 NP 하드라고 그러고요. NP 하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BP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타임, 어떤 P타임에서 우리가 어떤 P타임을 주고 P타임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보다는 커진다. 항상 솔루션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한번 도전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는 넘는다. 이게 BPP이고요. 퀀텀에서는 요거랑 대응되는 게 뭐냐면 BQP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디드 에러 퀀텀 폴리노미얼 타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면 어떤 정해진 P 타임 동안에 솔루션을 찾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진다. 이런 문제가 이제 BQP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퀀텀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이 퀀텀 네 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클래식이냐, 클래식이라는 건 디지털이냐, 데이터가 퀀텀이냐, 데이터 표현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클래식이냐, 알고리즘이 퀀텀이냐. 두 가지가 있어서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클래식 거는 우리가 CC라고 보는데 CC. 여기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클래식한 옵티미제이션 문제, 다이어고나시스 문제, 시뮬레이션 문제, 머신러닝 문제, AI 문제. AI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지금 다루는 거는 다 CC이죠. CC.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QC. 알고리즘은 퀀텀인데 데이터는 클래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알고리즘은 클래식인데 데이터는 퀀텀이에요. CQ.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거나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들은 다 퀀텀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메저를 하면은 클래시컬한 데이터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퀀텀 데이터로 바꿔서 처리를 하고 다시 클래시컬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퀀텀 컴퓨터 혼자로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클래시컬한 컴퓨터가 HPC라고 그러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가 옆에 있어서 협력을 해줘야만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QQ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퀀텀 컴퓨터가 왔으니까 다 이럴 거야. 데이터도 퀀텀으로 처리되고 알고리즘도 퀀텀일 거야. 없습니다. 이게 젠슨왕이 얘기한 20년 후에나 될 겁니다.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먼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 어드밴티지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거는 2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은 여기와 여기를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CQ거나 QC의 문제를 봐야 된다. 거기서도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퀀텀 컴퓨팅은 굉장히 갈 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퀀텀 컴퓨팅이 가지는 우위가 뭐냐? 퀀텀 컴퓨팅은 표현력 샘플링 효율과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같이 우리가 머신러닝을 했어요.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을 BPP 알고리즘을 풀었어요. 이만큼. 근데 이 파라메타가 좀 늘어났어요. 파라메타를 늘어나서 이걸 하고 싶으면 데이터가 많아져야 됩니다. 데이터가 늘어나야만 파라메타가 많아진 거를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생기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버피팅이 되게 되겠죠. 그 데이터에 너무 피팅이 돼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퀀텀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이게 BPP가 데이터 양을 하나도 안 늘리고 BQP로 퀀텀 컴퓨팅을 하면 모델이 확장이 됩니다. 더 많은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파라미터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퀀텀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레스 데이터,
퀀텀 머신러닝을 하면 데이터가 더 적어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스 파라메타, 시스템 사이즈, 시스템의 파라메타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클래시컬한 컴퓨팅은 이 필요한 데이터가, 이걸 학습시키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가 익스포넨셜하게 보통 증가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져야 돼.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데 퀀텀을 하게 되면은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타가 더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파라메타를 입증을 하거나 파라메타 피팅을 하거나 할 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험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이오메디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메디컬 약을 하나 개발한다 했을 때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실험을 해야 돼. 이게 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비용과 시간인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기존에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던 게 시스템 사이즈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던 게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될 때 또 그럼 저거는 어떤 반복 실험을 독립된 실험을 하는 거고 어떤 걸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면 같은 걸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죠. 반복해서 하는데 이터레이션도 똑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1D 시스템으로 만든 모델을 2D 시스템으로 확장하게 되면 클래시컬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못 해버리는데 퀀텀에서는 1D 시스템 모델을 2D로 확장해도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퀀텀에 가지는 이득은 네 가지 이득이 있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자에서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 그 최적화 방법을 적용할 거냐, 뭐 기계학습이 됐든 최적화가 됐든, 기계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이고요, 최적화는 옵티미제이션이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의과학, 라이프 사이언스, 메디컬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알고리즘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퀀텀 클래식 그 옵티미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클래시컬한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가 같이 하이브리드로 연결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QAOA라고 하는 퀀텀 어프록시메이트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퀀텀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젠솔버 VQ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퀀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퀀텀 아디아베틱 어닐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열 어닐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D-Wave라는 회사의 퀀텀 컴퓨터는 이 어닐링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니어 옵티말 근처의 값을 찾아주게 되는 방법입니다. 니어 옵티말 근처에. 그다음에 퀀텀 머신러닝을 이게 클래시컬한 어떤 머신러닝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항상 퀀텀 머신러닝 방법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쓰기 되게 좋아요. 클래시컬이 뭐 획기적인 걸 내놓으면 앞에 퀀텀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컴퓨팅 능력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과 그걸 연산하기엔 아직은 못 따라가서 대부분은 다 토이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화된 장난감 수준의 토이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이 건물을 짓는데 뭐 II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퀀텀으로 하면 이득은 있는데 장난감, 레고 같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여주는 밖에 아닌데 실제 적용하기에는 퀀텀 컴퓨팅의 하드웨어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퀀텀 컴퓨팅의 하드웨어가 더 커지면 그 어드밴티지를 이제 풀리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적용하는 방법이 시뮬레이팅, 그러니까 자연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것, 옵티미제이션,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퀀텀 알고리즘은 여기 나온 것 같이 QP,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젠솔버, 퀀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퀀텀에서 하는 것 또는 퀀텀 워크 이런 것도 있고, 데이터 프로세싱은 퀀텀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 퀀텀으로 하는 거, 퀀텀 뉴럴 네트워크 QNN, 그다음에 퀀텀 퓨리어 트랜스폼, 퀀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런 것들이 방법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미제이션이 QAOA, 퀀텀 몬테칼로, 퀀텀 워크. 이거는 옵티미제이션을 쓰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VQE, Variational Quantization Solver, QP, 그다음에 퀀텀 그 QAA, 단열 그 어닐링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적용 분야가 의학에서 우리 어토믹 스트럭처, 뭐 프로틴 스트럭처, 그다음에 레디오 세라피, 프로틴 리가드 인터랙션,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 단백질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게 익스포넨셜 컴플렉시티입니다. 이게 아까 그 익스포넨셜 컴플렉시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는 거의 풀질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노벨상을 그 알파폴드가 받았잖아요. 단백질 폴딩. 그걸 하나 푸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하나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근데 양자컴은 이론적으로 양자컴이 좋은 양자컴이 나온다면 그런 거 1, 2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업이 되는 거죠. 문제가 아직 그런 양자컴이 없기 때문에 토의 문제로 가지고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여긴 또 데이터 프로세싱은 이제 드러그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드러그 레스폰스 프리딕션, 이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DNA 시퀀싱, 프로틴 스트럭처, 레티스 모델, 뭐 리간드 바인딩, 각각의 약물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걸 살펴보자면 하루 정도를 회의를 해야 되겠고 전체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구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퀀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라는 건 양자 컴퓨터가 있고요. 양자 컴퓨터에 각각의 파라메타들이 있는데 그 파라메타들을 매저를 해서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면요. 파라메타는 클래시컬 컴퓨터로 처리를 한 다음에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QC거나 CQ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0큐빗의 사체를 놓고 회로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 회로들의 파라메타가 세타라는 파라메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회전을 표시하는 파라메타들이 있고, 그럼 여기에 이 파이에 세탑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게 의미가 U 세타라는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해서 0에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n 비트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인풋이 요 n이라는 거고 n의 0에 대해서 이 처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처리를 벡터로 표시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저먼트를 하고 그러면 로스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이 루틴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퀀텀 머신러닝, 뭐 퀀텀 AI 이런 거의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하려면 이게 물리를 전혀 몰라도 된다 그랬는데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해밀토니안이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H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게 익숙한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슐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운동 에너지고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총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럼 슐레딩거 이퀘이션을 해밀토니안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웨이브 펑션이 있을 때 웨이브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을 곱하면 이게 웨이브 펑션의 에너지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해밀토니안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밀토니안으로 바꾼 다음에 그 해밀토니안 값을 계속 줄여나가요. 그럼 뭐죠? 에너지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쉬워요.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 에너지는 항상 기저 상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이걸 놓고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죠? 더 낮은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닐링을 한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을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하면 그 해밀토니안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밀토니안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 푸느냐? 그러면 슐레딩거 이퀘이션을 표시를 해보면 이게 타임 디펜던트 슐레딩거 이퀘이션이잖아요. 어떤 웨이브 펑션을 큐빅 스테이트로 표시해서 큐빅 스테이트에다가 IH 곱하기 이걸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은 이거에 해밀토니안이 된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션은 요 익스포넨셜 오퍼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밀토니안으로 표현이 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퀀텀 컴퓨팅에서 해밀토니안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밀토니안으로 표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 표시하는 방법이 아까 나왔던 폴리 레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폴리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어떤 C 계수에다가 모든 가능한 경우에 폴리를 다 곱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총 비용이 되겠죠. 어떤 비용의 함수를 저렇게 H로 표시하면 그게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고요. 그 폴리 오퍼레이터는 퀀텀에서는 아까 봤던 X, Y, Z 세 개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세 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표시하고 I는 1입니다. 그건 1이에요. 네 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 개죠. 세 개를 가지고 표시하면 예를 들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하나의 인풋. 비용이라는 게 그죠.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과 인풋에 따라서 어떤 계수를 곱한 거에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QAOA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해밀토니안을 만들어요. 이걸 코스트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래요. 코스트 해밀토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믹스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그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로컬 미니마를 하기 위해서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위치를 다 서칭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조합, 가능한 모든 위치. 여기서 가장 최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적이 있으려면 우리가 모든 실험을 다 해보고 제일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슈퍼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합을 해밀토니안의 코스트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해밀토니안을 퀀텀 게이트로 구현을 해서 이거를 반복을 해서 측정을 하면 계수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의 게이트는 알파 감마 베타라는 계수를 이용해서요. 아까 같이 해밀토니안은 시간에 따라서는 지수함수로 바뀐다 그랬죠. 이 지수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만들어지면 해밀토니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해밀토니안 여러 개 있으면 해밀토니안은 다 덧셈인데 게이트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의 덧셈은 익스포넨셜 함수 덧셈은 각각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곱셈이랑 같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개 해밀토니안은 각각은 이 해밀토니안의 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곱이기 때문에 퀀텀 게이트 회로로 표현하면 H1부터 쭉 더해지는 거는 게이트를 직렬로 쭉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요거만 계산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거쳐가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게 타임 에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AO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퀀텀 컴퓨터가 있어서 해밀토니안으로 표시된 게이트 회로를 이렇게 반복해서 쭉 넣고요. 메저를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찾아낸 다음에 클래시컬 컴퓨터로 다시 파라미터를 여기 업데이트를 해줘서 다시 연산하는 이게 어떻게 수렴할 때까지 이걸 쭉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가 도달하게 된다. 이런 방법이 이제 QAOA이고요. 그다음에 PQ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파라메터라이즈 퀀텀 서킷이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이게 어떤 파라메터를 세타라는 파라메터로 해밀토니안을 표시할 때 인풋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요 지수함수 세타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서 퀀텀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그럼 세타가 트레이너블 해줘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AI에서 트레이너블 이걸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을 항상 하는 게 이게 러너블, 트레이너블 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세타가 트레이너블 파라메터로 만들어주는 게 PQC라는 방법입니다. 파라메터라이즈 퀀텀 서킷이라는 방법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하는 이 U 게이트, 세타로 표시된 U 게이트에다가 인풋 제로 큐빗을 넣었을 때 스테이트가 이렇게 슈퍼포지션으로 바뀌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안사츠라고 합니다. 안사츠 퀀텀 서킷 템플릿이라고요. 이렇게 안사츠가 나오게 되면 이 또 하나의 방법은 코스트 펑션을 해밀토니안을 넣어서 이거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죠. 평균을 구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젠졸버입니다. 그래서 QAOA하고 약간 달라요. 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아까는 해밀토니안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큐빅 해밀토니안 하나를 만들고 안사치를 만들어서 인풋을 넣어서 파라메터라이즈 퀀텀 서킷을 거쳐서 메저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반복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센솔버가 되고, 이러면 여기서 이 에너지 값을 해밀토니안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 평균치가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값을 수렴하면 거기가 미니멈에 갔다고 생각하면 그때 파라미터가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파라미터가 솔루션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분자 구조나 어텀 구조 같은 거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 기존 방법은 이거를 해밀토니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에너지 펑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폴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걸 클래시컬하게 풀거든요. 올 서치를 합니다. 그럼 뭐 며칠 막 그죠? 아니면 100만 년 뭐 이렇게 걸리죠.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해밀토니안으로 만든 다음에 트라이얼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똑같이 VQ를 매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분 이렇게 걸리게 되죠. 10분, 20분 이렇게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방법은요. 이거는 그 스피드어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큐빗 상태를 어떤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큐빗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0은 배드, 1은 굿.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1,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거는 배드. 이렇게 둘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원하는 값에 가느냐만 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옵티멈만 보는 거죠. 이렇게 두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수는 항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제곱하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굿 배드만을 매조해서 0, 1 어떤 0에다가 어떤 A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이 두 개만 매조하는 거예요. 이 1에 나오는 파라메타 알파 A 값만 매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QP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퀀텀 컴퓨팅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퀀텀에 이제 문제가 제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직 하드웨어가 되지 못한다. 그럼 가장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 앞서가는 회사가 이제 IBM인데요. 이게 IBM의 로드맵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이제 이글 프로세서거든요. 127큐빗짜리 이글 프로세서고요. 지금 이제 헤론 이게 5,000 큐빗, 그다음에 플라멩고 이렇게 플라멩고 이게 10,000큐빗, 뭐 그다음에 스타링, 블루제이 이렇게 1빌리언 큐빗이 33년에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전부 새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특징이 새 이름으로 나와서 지금은 이제 독수리고 헤론, 플라멩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이 정도 되면 100밀리언 큐빗 정도 나오면 모든 문제를 퀀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29년. 네, 화면이 잠깐 나가서요. 네, 생방송 중에는 이런 일이 좀 가끔 있습니다. 네, 잠깐 화면이 돌아올 때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면 질문을 조금 네, 받는 질문을 시간을 좀 해주시면 가져볼게요. 슬라이드가 몇 장. 다시 네, 그러면 질문은 잠시 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학회에서 정리해 발표한 건데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IBM, 구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NISQ라고 합니다.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의 NISQ라고 하는데 아직 노이즈가 상당히 있어서 매조를 하는데 상당 노이즈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폴트 터러런트 퀀텀 컴퓨팅 FTQC로 가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게 30년 넘어서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당겨질 거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요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10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퀀텀 컴퓨팅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퀀텀 컴퓨팅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슈퍼컨덕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사이징을 하기는 제일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동작 온도예요. 그러니까 15 켈빈에서 동작합니다. 여러분 제로 켈빈이 절대 온도지 않습니다. 절대 제로. 모든 그 전자니 모든 운동이 정지되는 거. 그거보다 15 그러니까 1000분의 15 온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냉각 기술이에요. 누가 냉장고를 잘 만드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이언큐라고 하는 그 트랩 아이언을 위한 아이언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큐빗을 이용하는 게 있고 뭐 콜드 어텀, 포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톤이 지금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방식은 광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장점이 온도가 높아요. 동작하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직 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가장 문제가 베론프레트라는 문제입니다. 베론프레트가 이런 걸 베론프레트라고 해요. 황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평지 황무지를 베론프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런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요. 여기가 최대점이 여기 찾아가고 싶으면 경사진대를 계속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도착할 수 있어요.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론프레트는 경사가 없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미분해도 미분이 어디에 최고점이 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아니고 양자는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베론프레트가 있고 어딘가 옵티멈은 있는데 여기 가면 뾰족하게 솟아있는데 여기는 다 평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찾아갈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알려주지 못한다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상의 가장 문제. 이게 왜 그러느냐? 양자 컴퓨팅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표현력이 크니까 파라메타 한두 개를 미분해 본들 태평양에 물 1리터 쏟아본 거랑 똑같아요. 태평양에 누가 물 1리터 쏟아붓다 그래서 수위가 안 바뀌잖아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표현력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변수들이. 그래서 미분을 해도 값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큐빅 숫자가 늘어날수록 베리에이션 미분했을 때 얼마만큼 정보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큐빅 숫자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베리에이션이 감소해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머신러닝 한다, AI 한다 막 떠들고 다니는데요. 다 보면 10큐빗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10큐빗이 넘어가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퀀텀 하이브리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미분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노이즈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슈이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요. 퀀텀 어드밴티지는 아까 보였듯이 네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희망하는 게 시스템 사이즈가 2의 n승 익스포넨셜하게 된 게 n으로 가는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다. 이게 가장 큰 퀀텀의 어드밴티지가 되고, 근데 퀀텀 리프라고 하는 거,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는 현재 클래시컬 HPC 하이브리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퀀텀 컴퓨터가 해당할 거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양자 암호나 양자 보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Q데이라고 합니다. Q데이가 퀀텀 컴퓨터가 기존의 양자 체계를 붕괴시키는 날입니다. 그걸 Q데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는 모든 암호화된 문서는 다 평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Q데이가 몇 년 후에 나올지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데이터에서 굉장한 재앙을 만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얘기한 케미스트리 메디칼에서는 프로틴 폴딩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파이낸스에서도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시뮬레이션 문제에서도 이 해밀토니안 문제로 바꾸면 아까 본 것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다. 하나는 하드웨어 리미테이션,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리미테이션. 그게 뭐냐면 노이즈, 코헤런스 타임, 쿨링 디맨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큐빅 숫자를 늘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큐빅 숫자가 결국 못 늘어나면은 이것 때문에 못 늘어나는 거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는 플래투 문제, 베론프레트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퀀텀으로 인베딩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남아요. 인베딩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건데 플래투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김수호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오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마이크 먼저, 네,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에서 그 메디컬 사이언스 뭐라 그랬죠?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바이오케미스트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어느 게 가장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거를
그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제가 이 강연이 이거 말고 파트 1, 파트 2가 있어서 그것만 모아놓은 강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결국 하는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가면 저 각각의 문제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푸는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요즘 신약을 개발할 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항암제 같은 걸 개발할 때, 백신 같은 걸 개발할 때 각각 그 개인마다 DNA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DNA 그 서열에 따라서 프로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약하고 이게 그러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뮬레이션을 예측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기존의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예를 들어 어댑티브 라디오 테라피가 써 있는데 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 방사선 그 치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은 이 방사선의 어떤 그 항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을 쪼일 때 사람마다 인체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쪼여야 되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환자가 와서 그럼 3D CT를 찍은 다음에 그 3D CT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연산하는데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와야 되고 그 일주일치가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모델로 해서 1시간 정도만 해서 대충 맞겠지 그러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데 막 맞으니까 부작용이 생기겠죠. 근데 양자 몬테칼로로 하면 이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집어넣으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탄착점이 모여서 그 부분에 최종 이렇게 그 하이 에너지 파티클들이 가서 멈추는지를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몬테칼로로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아쉽지만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말씀해주신 건 뭐 굉장히 단 부분이죠. 뭐 신약 개발,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아마 제일 힘드셨을 강의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하루를 걸려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 약 50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추려서 교수님께서 강의하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앞으로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양자 컴퓨팅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발전해서 간다. 지금 대부분의 다른 IT 기술들은 이미 상당 부분 포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은 아직 우리가 다 거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었지만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다. 여러분이 학자로서 성공할 기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벤처 사업가가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씩 다 풀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엔비디아가 다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더나 같은 제약회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파이낸스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양자컴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예측하고 주식을 예측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한다면 그죠? 뭐 왜 부자가 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굉장한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미개척 분야다. 아직 우리가 황무지에 서 있다. 저는 베론 프레트 연구를 하는데 하면서 보면은 내가 베론 프레트에 서 있다. 내가 먼저 어디가 탑 정상인지 찾으면 된다. 항상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시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